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말씀하신 정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뭐 K 신드롬이 있는데요. 어떻든 뭐 영미형 시장주의적 길이라든지 뭐 북유럽 삼인주의적 길이라든지 혹은 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장점들을 한국적으로 취합한 K 모델을 좀 대안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 방안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노무현 질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을 직접 동원하는 경쟁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보수도 그런 대중동원 내지는 팬덤 정치로 해서 진보와 보수가 정당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중동원형 어떤 증오 경쟁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 어느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출지향적 대기업의 어떤 경제적 고도화인데, 이건 여전히 우리 경제가 만일 수출지향적 대기업마저도 뭐 흔들린다면 이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의도하지 않게 엄청난 양극화와 그런 이제 고도화된 대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거대한 격차가 이제 출현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이제 중산층 행동주의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회계약적 희망이 깨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반하고, 그리고 이제 세습 중산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복지 지출 부분이, 제가 이제 인상적인 건 공동구매형 사회인 것 같아요. 국가가 그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큰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나 그 복지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그걸 약간 공동구매형, 때로는 싸게 저가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질서 속에서 확대되어 왔는데, 그게 또 한계예요. 예, 한계죠. 의료보험 한계에 와 있는 보면 거죠. 한계가 됐죠. 이게 이해 갈등이 막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의료 대난이 이제 바로 그것이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길을 찾아갈 거냐, 좀 해안을 주십시오. 결국은 저는 이제 정치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결국은 이거는 어떤 애매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딱 이거를 누구는 손을 보고 누구는 이익 보고 어느 영역에서는 이익 보고 어느 영역에서는 손해를 볼 텐데, 대충 이 정도로 합의합시다라는 대안은 결국 정치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뭐 노사정 대탑 이런 어설픈 합의 기구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균형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공동구매형 사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구매형 사회라는 거는 결국 시민들에게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싸게, 정부가 돈 안 들이고 돈이 없던 산업화 시대 정부가 돈을 안 들이고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 서비스 어떻게 싸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행정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묶어서 하나의 공동구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무가입해서 공동구매하는 시스템 만들고, 공급자한테 이 부분은 싸게 공급하되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밥 먹고 살 거를 마련해 줄게 정도로 이제 합의를 봤던 측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시장에 니들끼리 알아서 자력경쟁해라는 부분은 경제가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면서 점점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그 부분을 정부가 투입하면서 그거를 이제 민영화의 색을 뺐죠. 대표적인 게 학교 교육이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학교 보면은 정말 사학비리 엄청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은 많이 없지만은 한 50년대 60년대만 하면은 이게 다 보면은 이제 50년대 보면 이제 사학재단들한테 있는 재산 가지고 재단 만들면은 우리가 니들이 알아서 굴리면 우리가 돈 좀 대줄게, 이런 형태였다가 점점점 정부 예산이 늘면서
이 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이 늘어났죠. 정부가 그래서 교육 정책 이것저것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그 건강보험 자체가 보면은 건강보험이 딱 그겁니다. 필수적인 부분은 싸고 질 좋고 대신에 이제 회전율을 높여서 의사들한테 적정의 이게 뭔가 양질 싸고 값싸고 싸고 양 많게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비급여 부분, 비급여 내지는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대학병원 특진 같은 것들 내지는 뭐 검사라든가 뭐 기타 수익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재정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지출 니즈는 늘어나고 특히 중산층 돈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 필수 의료에 되게 더 비싼 선택 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면서 점점 공급자 사이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강제할 수가 없게 되죠. 공급 사이드에서. 수요 사이드에서도 의료보험 더 내 라는 게 더 이상 안 통하는 거고 그러면은 길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국가 개입을 훨씬 더 늘리던가 아니면 아예 우파 버전으로 의료 민영화까지 좀 더 가던가 아니면 제도를 좀 바꾸던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하려면은 결국 정치력을 엄청나게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보면은 그 의약분업 그 사태 수습한다고 이게 정부가 완전히 하지도 못했지만 한다고 엄청난 정치력이 필요했고 그 담배세 인상만 해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치력을 엄청나게 들였잖아요. 이게 박근혜가 지지율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책인데 담배세 몇 푼 올리는 것도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예. 근데 이 부분이 정치력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점점점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이제 건강보험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화두의 영감을 받아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 모델을 만들 거냐, 어떤 모델을 만들 건 선진국 모델을 만들 거냐 하는 조금 논의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뭐 영미형 시장주의적이냐, 북유럽형 모델이냐, 아니면 독일형 모델이냐인데 단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 북유럽의 삼위주의적 어떤 그 공공성을 조금 더 가미한 독일형보다 더 높은 사회적 시장경제, 공공적 시장경제 모델 같은 게 어떨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의견도 듣고 저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이 아까 이제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과거 지금 발전해온 모델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주의 모델인데 그게 아까 경쟁적 민주주의 역동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강제된 건강보험 모델이 지금 탄생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이게 참 역설적으로 대만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 건강보험 모델이 심지어는 국가주의적인 영국의 그 NHS 모델보다도 일정 측면에서는 그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커버리지, 포괄성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더 나은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가의 행정력, 광범위한 행정력과 이게 둘 다 대만이나 한국이나 다 옛날에 다 독재 정권 시절에 이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특정한 모델보다도 저는 다 모든 사회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스웨덴이 많이 삼인주의 모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스웨덴이 금산분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시스템을 보면은 금융 시스템은 열 몇 개의 과도 지배 가문들이 이제 다 패밀리 비즈니스고 금융 산업이 금융과 산업이 거의 혼연일체돼 있는 복합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발렌베리 같은 그룹이 나오는 게 이게 금산 분리가 안 돼 있으면서 발렌베리의 주축 중 하나가 또 금융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삼성이 발렌베이를 연구하고 그랬던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퇴각을 할 건가? 되게 유효한 모델이라서. 근데 문제가 이게 스웨덴도 굉장히 스웨덴이 19세기 후반에 빠르게 산업화가 되던 나라인데 그리고 나서 50년대, 1930년대, 40년대 보면 노조 파업에 기관총 들어가지고 진짜 총으로 쏴죽이던 흉악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타결을 보긴 하지만은 결국 이게 재벌과 노동 간의 타결이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역동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스웨덴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은 신규 기업이 없어요. 거기도 IT 기업도 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역동성이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IT 기업도 옛날 에릭슨 이외에 IT 기업이 없어요. 스포티파이 정도인데 스포티파이는 결국은 미국을 건너가 버렸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도 엄청나게 집값 비쌉니다. 거기도 이제 주택 소유격자 심하고 이런 저는 특정 모델보다도 결국은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에서 현재 가능한 모델 피저블하면서 뭔가 좀 지속 가능성을 가진 사회 모델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모두 다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고요. 전 그래서 좀 적절한 형태의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대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감님과 다르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진보적인 학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반성적 성찰적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반성을 어떻게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시각의 더 풍부한 시각으로 연결시켜낼 거냐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 국가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 모델이 실패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가주의라는 게 국가주도라는 게 관료주의로 병도된다. 관료주의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직시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60년대 박정희 대 박현채 논쟁 한편에서는 수출지향적 외자의존형 뭐 산업화 모델을 지향했고 박현채 선생님은 자립경제, 민족경제로 된 경제 모델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스피릿은 박현채 입장에 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수출 의존형, 수출 지향적이라는 게 외부의 역동성을 활용해서 후진국을 벗어나겠다는 요 지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조 선생님의 얘기를 보면 크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이건 것 같아요. 첫째는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경제 구조 개혁이죠. 어떻게 할 거냐, 방향은 뭐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소외된 사람과 양극화가 진행되면 안 되고 지금 국내적 글로벌하게도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회보장제도 이건 복지건 공동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구매를 통해서건 어쨌든 최소한의 복지 제공, 인간다운 삶의 미니멈 제공 같은 게 담보돼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정치의 역할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도 상당한 국민적 그 토론과 합의점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고 정치가 그걸 매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말로는 쉬운데 이걸 좀 그게 가능하면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지금 저는 역사의 하고 길이 있습니다. 남죠. 그거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보수 쪽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요즘 보수 쪽에서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그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경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승만 거기서 대표 지점을 내세우는 게 토지개혁입니다. 실제로 토지개혁 한국 동아시아에서 토지개혁을 자력으로 이룬 나라가 대만과 한국인데 그렇습니다. 네 중공을 제외하고는 중공은 굉장히 특수한 사정이니까요.
그런데 대만은 이제 결국 국민당이라는 외성인들이 와서 본성인이라는 그 지주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압도적인 국민당 무력으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쨌든 한국은 이제 미 군정의 압력이 있었다 해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있던 한민당이라고 있는 지주들의 정당과 결별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적인 고려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 합쳐진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지주 세력을 쫙 밀어내고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있었고, 이거는 뭐 나쁘게 보면은 정치공학이지만은 사실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정치 캠페인을 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두 번째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농민이 땅을 가지는 게 단순한 어떤 그 나쁘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대지주라는 게 일제시대에 보면은 개항기 이후에 미국 교육에 동시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19세기 후반에 대지주가 성장을 하는데 다 일본에 쌀 팔아서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방공령이라든가 뒤에 보면은 농민 스타일, 사실 강제로 쌀을 뺏은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쌀을, 조선 쌀을 너무 많이 사니까 쌀값이 미친 듯이 뛰고, 농민들이 이제 수확에 정확히 떨어져서 내야 되니까 우야 됐든 이제 못 살게 되는, 게다가 인구는 많고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대지주들이 다 일본 제국의 경제권에서 전형적인 식민지 반주변부의 농업 플랜테이션 해외에서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기틀부터가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인 거죠. 경제 구조의 식민지적 경제 구조를 사실 우파가 나서서 이걸 때려 부숴버린 건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기회의 노력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좀 정치권에서든 좀 어떤 오피니언 리더든 다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좌와 우를 떠나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들의 기존의 어떤 세계관일 수도 있고 인식 패러다임의 어떤 확장, 풍부화, 선진화라고 할까? 성숙화 같은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이런 그런 이 책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지난 현대사의 긴 여정,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다음 민주화 시후에 이런 조 선생님이 얘기하는 굴절을 염두에 놨을 때 진보는 진보대로 역사적 자기성찰성을 가지면 진보적 세계관을 어떻게 풍부하고 확장할 것이냐, 보수는 보수대로 보수적 세계관을 확장하고 풍부할 것이냐 하는 노력을 저는 필요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접점이 찾아지고 새로운 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진보적 세계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저는 일본을 바라보는 토착 외구론적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관계 혹은 식민지 시대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시대에 예를 들면 뭐 친일 그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 좀 일면적으로 부각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얼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보수적 세계관의 확장 풍부한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 홍범도 같은 동상을 없애는 식의 퇴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보수적 세계관을 풍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부활시키더라도 예를 들면은 4.19 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재를 타도를 외치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역사를 지우면서 긍정적인 말 부각시킨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은 어쩌 총체적 세계관을 소용되죠. 향해서 보수 예. 진보가 경쟁하면서 나아가야 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는 양쪽 모두 다 세계관을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발전시켜야만이 이게 새로운 이제 스텝으로 새로운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영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새는 좌우 날개 한 날개로 날 수가 없다는 게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은 망하느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의존하는 거고 이거는 상대적인 보수와 진보인 거지 절대적으로 뭔가 뭐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발전을 하고 양쪽 다 뭔가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야만이 이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19 같은 경우도 저는 4.19가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경제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이죠. 어떤 그 군사 독재자도 어떤 군사 정권도 약간 독재라고 하기에는 60년대인데 애매한 이야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군사 정권도 내지는 어떤 국가 지향형 산업화도 그렇게 국민의 눈치를 그렇게 거의 그 박정희만큼 성공 모델이 없는데 박정희가 성공했던 박정희가 똑똑했느냐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국민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박정희 시대 레짐을 60년대 움직임을 보면 유신 이전에 보면은 유신 굉장히 여론에 민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성과를 어떻게 낼까 하고 계속 바뀌어요. 경제 정책도. 이런 어떤 대중의 압력이 없으면 이거 설명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통일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게 경쟁자, 도전자의 적절한 위협과 비판이 있어야만이 예. 어쩌면 훨씬 더 어떻든 우리들의 정책이라든가 자신의 입장이 풍부화되어 가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보적 세계관의 확장과 풍부화라는 그 과제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진보 쪽에서 윤석열을 악마화하는 방식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문재인 정부 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진보적인 국가 운영 전략의 결핍점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를 풍부화해야 되니까. 자기를 풍부화. 혹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한국민주주의는 경쟁적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표현되듯이 이미 정권 교체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교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다음 보수 정부는 어떻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반성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말씀. 인식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하나 책 중간 정도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을 교체를 당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뭐 진보 쪽에서는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느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정부가 왜 5년 만에 그냥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당하고 2022년 대선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패배했는가 따져보려면은 결국은 왜 우리 편 지지층들은 그냥 5년 만에 우리를 떠나갔는가요? 그렇죠. 그걸 반성적으로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수가 더 세져서 내지는 보수가 흉악해서 정권을 어떻게 갖고 온 게 아니라 결국 유권자들이 특히 유권자 중에서 가장 돈이 없고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이고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교체라는 것을 좀
명확히 보고 좀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 특히 이거는 이제 민주화 끝난 다음 민주화가 이제 87년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27년 됐고 98년 첫 정권 교체, 의회 민주주의 내에서 정권 교체도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다른 대안은 이제 세계관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라서 그렇죠. 다른 세계관을 모색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언제나 저 즐겨 이야기하는 게 보통 서울의 봄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1987년 시점에서 6.25 한국전쟁 나왔던 시기가 37년 됐는데 그렇습니다. 2024년 시점에서 1979년의 사건은 35년이다. 87년도에 운동 대학가에서 이야기됐던 게 더 이상 이 반공의 신화를 깨자 뭐 이런 거였는데, 되게 왜냐면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단순히 뭐 군사 독재 반대뿐만 아니라 그때 젊은 사람들이 예전의 반공이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래서 매력을 느끼지 않고 내가 살던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닌데라고 거부선언을 한 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게 지금의 젊은이들이 예전에 87년 민주화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겠느냐, 80년대에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서대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닐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노무현 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노무현 질서를 포함하는 민주화 시대의 정형화된 보수와 진보의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회색 코뿔소 현상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 시대 보수 진보의 패러다임을 넘는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출생이라는 문제, 저출산이나 저출생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의 문제,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인의 등장이라는 건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를 예비해야 되는 새로운 도전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새로운 도전은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선악적 패러다임만으로는 독재 유산, 독재와 반독재의 싸움, 독재적 악마와 반독재적 천사의 싸움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인식적 혁신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사회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처럼 사실 민주화 시대 이데올로기는 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사회는 특정한 악의 나쁜 세력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과정인데 우리가 이거를 집권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내지는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면 그 바꿀 수 있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예전에 상정했던 건 뭔가 그 새로운 도전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뭔가 권력만 주류 세력만 바꾼다고 플레이어만 바뀐다고 새로운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악마와 경쟁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악마화함으로써만 승리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을 악마화함으로써만 새롭게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다는 요 지점에 대한 냉정한 좀 인식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불평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사회가 그 사회경제적 불평등, 계층 사다리의 소멸, 그리고 자산격차에 의한 다층적 불평등의 야기 등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일하고 굉장히 유력한 계층 상승의 통로였던 교육이 이제 그런 계층 상승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게 된 어느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오히려 계층 상승을 막아내는 그게 고민이 있습니다. 까지 되고 있죠. 한편.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계급계층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뛰어넘는 통로로서 혹은 계기로서의 길로서의 교육이 있다면 이제는 계층 계급적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의 어떤 통로이자 도구로서 교육이 위치지어져 가는 자꾸 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요즘에 사실 한국인들이 교육을 받아보는 시각이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보면은 제가 그 흔히 가장 즐거이 이야기하는 게 그 2011년에 그 기초 전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했을 때 마지막 공개한 자료가 2011년인데 그때 양천구 자료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예. 그냥 서울에서 양천구야말로 계급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맨 중간에는 목동 시시가지 아파트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신정동 등의 아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천과 가까운 신월동 같은 그렇죠. 지역이 신월동. 있고 네, 신월동. 그러니까 원래는 목동이 이거는 예전에 갈대밭이고 이제 저소득층 많이 살고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벌어진 현상인데 2011년에 초등학교 상대로 기초학력 평가에서 보통 이상 학생들의 비율을 해가지고 쭉 초등학교 30배가 못 됐는데 쭉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목동 신시가지에 있는 학교는 보통 이상 학력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미달자가 5% 미만이면 거의 없는 거죠. 반에 한 명 정도. 그런데 신월동 정도가 가장 꼴찌인데 거기는 보통 이상 학생의 비율이 66% 정도 떨어집니다. 3분의 1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서울대나 연고대, 이른바 명문대나 아니면 의대를 대치동만 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학력 자체에서부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읽고 쓸 줄 아는 기본적인 세문할 줄 아는 능력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거를 만회할 수 없고 오히려 벌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고착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가는 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불평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신도교육감협회 회장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혁신교육감은 저는 평등주의 지향의 교육감이라고 봐요. 교육평등을 지향하는 교육감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의로운 역차별,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어떤 가치 목표까지 설정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교육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적었는데 이게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 고도성장의 그늘인 거죠. 이제 옛날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 크지 않아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는데 이제 목동과 신월동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학부모의 학력도 차이 나고 문화적인 소양도 차이 나고 특히 양육 태도 그렇죠. 자체가 엄청나죠. 이게 중산층 부모는 정말 애가 날 때부터 해서 정말 옛날에 그 농민인 모내기에서 농농사 짓듯이 정말 매일매일 관리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아이를 끝까지 신경 못 쓰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쨌든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불평등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격차에서 연유하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사교육 격차, 양육 방식의 격차, 아이들에 대한 어떤 케어의 격차를 상쇄할 수가 없는 이제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다른 사회경제적인 구조개혁하고도 비슷한데 이것도 뭔가 그 경쟁 구조를 좀 바꾸는 대입 경쟁 구도를 훨씬 덜 불평등이 야기되게끔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화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는 어떤 좀 전향적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사회가 성장의 결과로 굉장히 가파르게 수직서열화된 사회, 수직서열화된 경제가 출현했고 교육, 학교도 수직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상호이동이 원활한 수평적 다양성의 사회, 수평적 다양성의 경제, 수평적 다양성의 학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해요. 이걸 만들 수 없다는. 저는 그래도 공교육에도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큰 불평등이 조금 예, 아니 근본적으로 점점점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인데 그나마 정부나 교육청에서 이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공교육이기 저희는 뭐 때문에. 엄청난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찌 보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초학력이 보장돼야만 중등교육에서 좀 더 고급의 근데 하면 명문대 가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예. 그러니까 요즘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예전처럼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기능을 요구하는데 고기능 다기능 노동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산업 변화 속에서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기회를 기초 초등학교 교육 내지는 아예 유아교육에서부터 아주 단단하게 예. 다져줘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관님과 그렇죠. 의견이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좀 이게 좀 가치 체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결국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하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나타나는 게 어떤 탈락의 공포 내지는 탈락의 공포. 바닥과 성벽과 성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바닥을 다져준다. 바닥을.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이야기도 되고 예.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예전에 공동구매 사회 이야기를 할 때도 얼핏 나왔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는 걸 두려워해요. 특히 중산층들.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번 좀 더 밑바닥을 다져줄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벽을 어떻게 허물어주느냐 지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벽을 있지만은 예.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순하게 노동 제도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노동 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의 어떤 성인 교육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요? 네.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거든요. 이게 저만 해도 제 나이가 올해 이제 43인데 슬슬 이제 40대 후반이 저는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은 제 지금 메인 잡 자체가 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때 예. 어떻게 하면 안정된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그러면 제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노인 빈곤 문제하고 연관이 되죠. 그렇습니다. 50대 60대까지 임금을 지키려면은 성인 교육을 할 것이냐.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도 결국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 것이냐. 효과적으로 늘 것이냐. 이 문제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것, 이 벽을 낮춘다는 것은 제도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차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차별을 없애는 게 상당 부분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도적인 거 없앤다고 제도라는 거는 제도가 유지되는 거는 그 제도 밑에 있는 수많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유지시키는 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만 막는다고 이게 제대로 딱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정책을 어떻게 손댈 것인가의 문제를 좀 많이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통상 전통적 개념으로는 평생 교육, 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뭐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정년까지 가는 예. 경우는 없단 말이죠. 최소한 서너 개의 직업을 교대로 가져야 인생 사이클이 완료되는 이런 단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생애 주기를 관통하는, 평생을 관통하는 말하자면 그 평생 교육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평생 교육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평생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교양의 확대라든지 개인의 삶을 윤택하는 약간 뭔가 행복 증진의 목적을 갖는 평생 교육의 의미보다는 어떤 시효가 짧아진 직업 역량을 새롭게 충전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평생 교육이 말하자면 생애의 전 과정을 거쳐서 제공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평생 교육을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비전문적인 평생 교육에서 지금 대학생 숫자가 이제 그 급속히 축소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차 대학 교육, 예. 3차 대학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 교육을 이렇게 활용한 이런 느낌의 굉장히 전문적인 제2, 제3의 직업 역량을 갖추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 좀 직업 역량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적인 어떤 평생 학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재밌는 지표가 그 성인들의 고급 문해력을 따져보면 연령별 문해력을 따져보면은 묘하게 가장 저점에 올라간 거는 한국 사람들이 청소년기의 대학생 때고 점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읽고 쓰는 데 대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도 그리고 그런 거를 습관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기 주도로 고급 문해를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거죠. 트레이닝 문화적 압력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는 능력이 사실은 읽기와 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 시대만 딱 봐도 AI 스크립트 누가 작성하느냐? 결국 프로그램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읽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인데 상당수는. 그리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원활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감님도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진실하게 교육이나 학생들의 역량을 골고루 배양하고 골고루 질을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이게 평생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제 인생을 소셜리 의미 있게 살도록 하는 것,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60을 맞아 은퇴 시기로 따지면 그 이후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40년 동안 뭐 체력 증진하고요, 등산하고요, 또 유복한 사람은 골프 치고 이렇게 젊은 세대 업계 위에서 40년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기 되는데 저는 이걸 60 플러스 20 플러스 20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60 이후에 20 정도를 은퇴 이후에 제2의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퇴임 교원을 쳐봐요. 그러면 엄청난 3, 40년 동안의 전문적 역량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뭐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기본 역량은 여전히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아이들의 어떻든 뭐 재교육이라든지 보안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 보강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 노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노동력 정책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5살부터 시작해서 혹은 요즘은 이제 늦어지니까 30살부터 해서 30년 동안의 인력 관리의 의미에서 퇴임 이후까지를 국가 인력 관리 체계 속에 새롭게 설정하고 지원 체제 짜고 그 제2 인생 인력들을 유의미하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좀 짜야 되지 않느냐.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게 단순하게 애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아동과 청년 인구가 줄고 예. 한마디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결국 이제 미래에 충당할 수 있는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주는데 남아있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 늘어나기 때문에 예. 결국 사회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 곧 저출산의 위기의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그것도 연관됩니다. 이거는 저출산 출생을 늘리느냐, 뭐 사실 이거는 또 사람을 출생을 어떻게 늘리느냐의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것만큼이나 더 시급한 게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그렇죠. 고령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다시 경제에 공헌하고, 사회공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게 가장 저는 기본적인 사회공헌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순수한 민간시장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느 정도 사회가 개입한 시장이든지, 어떤 시장 그분들의 노동시장 참여 어떻게 원활하게 보장할 것인가, 내지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아니면 인적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일거리를 또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가 요즘은 재밌는 게 은퇴 연령을 늦추는 대신에 은퇴를 늦추는 것도 있고, 그 연공서열제 원료 같은 국가에서 노인 노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그렇죠. 특히 아예 투잡을 허용을 하는 게 사실 그냥 투잡이 아니라 그거 결국은 계속 직업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숨은 의미는 뭐 그런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중년 여성들 일터에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지금 계속 저출산 이야기 나오면서 애 어떻게 낳게 할 것이냐 이야기만 하는데, 뭐 저출산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게 고령화 시대에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전히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계약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이 있었다고 하면 중산층 대기 될 수 있다는 사회계약적 희망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민주적 학교로 만들어 왔다면 이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동체형 학교라고 해도 있고, 뭐 공화라, 요즘 표현 공화일 수도 있고, 공존일 수도 있고, 공존의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냐, 혹은 공존의 경제적 기반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혹은 작은 사회로서의 공존의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계약적으로 정말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결론을 모아서 한번 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좀 약간 좀 중산층 이야기를 좀 길게 좀 먼저 하면 하시죠. 일단 한국 사회의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는 모두 다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신화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사회 계약인 거고 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 계약은 그냥 단순하게 80년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박정희 시대 때부터 보면은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렇죠. 79년도에 12.16 터지기 몇 달 전에 근로자 수출진흥 포상을 하면서 기업 포상하면서 동시에 근로자 복지 우수기업 포상도 같이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복지 이야기를 하고 중산층을 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거는 80년대 중반에 경제기획원 작품인데 굉장히 국가주도적으로 중산층 만들기에 나섭니다. 80년대 이미 중산층의 욕구가 끌어올라오지만 그때 나오는 게 25평등 정도 되는 집에다가 4인 가족의 마이카에 다들 경제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모델의 정부 작품인 거죠. 왜냐?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게 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콘크리트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이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아무도 좌표가 없어진 사회가 되는 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출산 문제라고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왜 되느냐? 결국은 내가 애를 낳아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애를 낳으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결혼하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전혀 비전이 없고 모델도 없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도 없고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모델은 굉장히 가기 어려운 상위 15%도 가기 어려운 그 굉장히 높은 기준, 뭐 몇 년 전에 유행한 판교 신혼부부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판교에 사는 신혼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모델들은 한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 연예인이고 하는 게 보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되는 거 보면은 판교에 자가가 있고 남편은 전문직이고 아내는 전문직이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여유있게 카페에서 추가 근무하는 한국에서 그게 중산층의 표준 모델보다 훨씬 표준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기준이거든요. 판교 신혼부부라는 게 누구도 달성 없는 할 수 없는 것만 지금 표준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표준들, 새로운 삶에 대한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은 또 결국은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삶에 대한 가치는 공동체에서의 가치고 개인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공동체가 이런 삶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막말로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애를 키울까요? 그러면은 혼자도 못 키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친정 어머니 찬스를 쓸 수 없는 사회가 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죠. 나머지 4인 가족이 이루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나요?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욱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각자 도생 사회가 아니라면 삶에 대한 가치를 결국 공동체가 충분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점을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좁은 의미의 교육의 문제도 있지, 과제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교육의 과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사회계약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주축이 될 거죠. 네, 좀 흥미로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조기종 작가님을 모시고 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저로서는 많이 배우고 또 유의미한 독서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조기동 작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